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 지금 57일째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 가장 그 코로나19 팬데믹의 지금 중심지입니다.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해서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선진국들인데 왜 이렇게 창궐할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마스크를 우리는 열심히 뭐 수급이 좀 원활치 못해도 열심히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굳이 마스크 필요 없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중동의 그 유행의 중심이 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뉴욕과 LA에서는 모든 그 다중 집회를 금지하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영국은 영국대로 아주 그냥 학교 휴교도 안 하고 특별히 뭐 일단은 인구의 이제 상당수가 감염이 돼서 군진 면역이 될 때까지 그냥 주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간 집에서 쉬고 열이 나더라도 주로 고령자, 기저질환 위험군 위주로 치료를 하겠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는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하겠다.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1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됐고 지금 중국은 8만 명, 지금 유럽이 다수를 점하고 있죠. 이제 중국을 넘어설 추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중국, 그 다음에 이태리, 이란, 그 다음 우리나라인데 스페인이 우리나라를 또 추월할 수일 내로 추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다행히 74명 증가돼서 지금 한 70명대로 행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세는 8,236명인데 지금 사망자가 이제 또 지난 새 늘어서 82명. 그러니까 치사율이 이제 1%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 뭐 지역별로 서울이 253명, 경기 231명. 그래서 대구, 영북 이해 지역이 지금 부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는 8,236명, 사망자는 82명. 그래서 약 치사율이 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수도권에서의 이제 추세가 지금 급격한 환자 발생에 대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성남의 모 교회에서 집단 40여 명의 그 환자들이 집단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금물을 분무하면서 아주 쇼킹한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사스도 그렇고 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네뷸라이저, 우리가 천식 환자나 기관지 수축 환자의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네뷸라이즈로 통해서 분무를 해서 기관지에 흡입을 해서 기관지 확장을 시키는데 이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환자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기침 재채감 비말이 나올 때 주변에서 이 네뷸라이저, 뭐 가습기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 분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미세한 5마이크론 사이즈 이하의 에어로졸이 나오면서 그것은 2m 이상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 환자 비말에 섞여 있는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와 에어로졸이 섞이면 이게 이제 1, 2m가 아닌 실내에 넓게 퍼지기 때문에 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좁은 공간에서의 이제 종교 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단기간에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심정을 갖기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환자의 이 지역별 비율도 대구 경북이 감소 추세입니다. 뭐 한때 90%였는데 지금 한 88%로 줄고 있고, 기타가 이제 뭐 수도권하고 충남, 부산 뭐 이런 곳이 되겠죠. 집단 발생 비율도 보면 신천지 관련이 이제 뭐 과거 65%, 뭐 64%였는데 60.8%로 감소하고 있고, 다른 신천지가 아닌 다른 지금 우리가 뭐 종교 집회라든지 뭐 콜센터라든지 뭐 PC방이라든지 요양병원, 병원 이런 데서 집단 발생의 비율이, 거기서 발생한 환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다음으로 가장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3.07%, 그다음에 경기 2.81%여서 결국 수도권에서 지금 향후 이 가장 큰 고비를 향배를 가를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과 같은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할 것인가. 지금 뭐 콜센터나 종교시설이나 뭐 병원이나 PC방 여러 곳에서 그 집단 발생이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펄펄 끓는 물이 끓기 전에 하나의 그 사인인지 시그널인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또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그것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행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이런 시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계속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그거죠. 종교, 콜센터, 그다음에 병원, 또 학원, 또 요양원, 또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유입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유럽이 워낙 그 창궐할 정도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유럽을 뭐 특별 검역 국가로 지정하고, 지금 여행 자제를 애교부에서도 경고를 내렸지만, 이게 사실 뭐 그 정도로 충분한가 하는 또 의심이 있죠. 지금 해양수산부 이제 저쪽 세종시 그 정부청사 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줌바 댄스와 같은 운동시설, PC방, 뭐 실버타운, 또 동전 노래방, 그리고 뭐 거창이나 이 계산과 같은 농촌의 마을회관, 다 이 공통점이 좁은 공간에 다수가 장기간 밀접 접촉을 하고, 한기는 안 좋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 감염 메르스가 딱 좋아하는 그 활개치타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두기를 철저히, 코로나죠, 제가. 코로나 19가 활개치타기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유입이 4명이 있었는데 뭐 점차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또 스페인, 또 이런 지역에서 지금 입국하는 그 내외국인 사이에서 확진이 되고 있는데, 뭐 공항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공항에 딱 입국장에서 열이 나고 이렇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고, 지금 뭐 이태리나 이쪽에 나가 있는 우리 내국인들이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니, 또 그 중에서 또 역유입하는 환자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서 철저한 뭐 검역, 또 철저한 추적,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제한 지역은 이제 30명, 40명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뭐 산발적인 사례도 있지만 이 콜센터나 종교 단체에서의 집단 발생과 같은 하나의 이제 큰 불씨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도 뭐 계속 환자들이 추적이 추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에 있는 지금 교회 관련도 계속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집단 발생에서 그중에 이제 확진자가 집에 가서 이제 가족 간에 전염을 시키고, 감염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또 다른 뭐 종교 해합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요양원 가서 또 다른 집단 발생의 또 소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확진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의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는 집단 발생의 이제 불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은 완만하게 지금 행보세인데, 그 지역을 제외하면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 경북보다는 그 이해 지역에서 비율이나 환자 수나 계속 증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구 경북 이해 지역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 지금 뭐 사망률, 이거는 뭐 75명 사망자 대 0.9%고 지금 82명이기 때문에 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4세입니다. 그만큼 고령자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온다. 지금 우리가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개학을 23일에서 더 연기할 것인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개학을 하지 않고 있는, 휴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 0에서 9세의 아이들이 85명이 확진돼 있고, 10에서 19세는 432명입니다. 한 500여 명이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500여 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 사이에서 밀접 접촉이 장기간 되면서 집단 발생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대유행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이들이 또 집에 와서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한테 퍼뜨리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 사망자가 또 2차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지금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학을 좀 더 연기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뭐 연령군별 치명률 계속 보여드리지만 고령자에서 높은데, 80세 이상은 9.3%입니다. 뭐 이제 10%를 이제 넘을 기세고,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사망자의 대구 경북에서 이제 대다수가 나왔고, 경기 3명, 강원 1명, 부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구 경북에서 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이 조기 진단이 안 되고 또 적극 입원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중증 환자 치료를 좀 더 조기 진단, 조기 입원, 집중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자별로 이 연령군별 사망률 증가 추세인데, 이 지금 특히나 70대, 80대에서 초기 0.5%대였는데
지금 거의 1% 더블이 됐죠. 사망률이 80대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위중한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별 확진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달리 우리가 20대가 28% 거의 30%가 20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20대에서 뭔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또 부주의가 있으면서 환자 수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대, 10대 뭐 그 이하에서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방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20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20대한테 이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어제도 참 어렵다. 그냥 사람 거리두기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면 집에서도 가족 간 전파가 많고 또 뭐 친구 간에도 이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 전파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우리가 휴업, 휴교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그냥 사람 거리두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증상이 열과 기침, 호흡곤란, 뭐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뭐 위장관 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사회 활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집에 일단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혼자 운전을 하든 누가 대신 운전을 해주든 사람 접촉을 피하고 확진을 받아서 확진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받든지 아니면 해제되든지 이런 운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그 집단 발생의 그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증상이 있는데도 뭐 일주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노출을 시키거든요. 여전히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것도 하나의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80%의 대다수 국민은 잘 지킨다 그렇지만 20% 안 지키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증상 있는데도 돌아다녀서 뭐 여기저기 집단 발생의 그 단초를 제공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주의하고 좀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빨리 하고 접촉을 줄이고 빨리 진단받고 조치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75명의 사망자에 대한 기저질환 분포 자료를 내놨는데 그 75명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81%입니다. 그 다음에 1명 빼고 74명이 99%가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지금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유행하는 이 상황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외출을 금하라. 꼭 병원에 가야 된다면 마스크 착용하고 안전하게 가시고 약을 좀 장기간 만성병으로 투약받는 경우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자주 내원해야 되겠지만 혈압이나 당뇨나 잘 조절된다 그러면 장기간 투약을 받아서 병원에 갈 기회를 지금 줄여야 된다. 집에 계셔라. 뭐 집에 계신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운동도 하시고 집 근처 공원 산책이나 뒷산 산책하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데 그런 데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건 해야 되겠죠. 집에만 있으면 또 쇠약해지기 때문에 햇볕도 쬐이고 비타민 D도 합성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꼼짝 마라. 집이나 집 주변의 산책으로 지금 이 소낙비가 내리는 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좀 비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그 74명, 한 명 제한 74명의 기저질환 분포를 보면 47명, 63%가 순환기 질환입니다. 뭐 심근경색증이나 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입니다.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스고. 그다음에 48%, 35명이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25%, 4분의 19명이 정신질환인데, 이거는 아마 그 청도 대남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이 다수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뭐 치매가 됐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이, 조현병,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 호흡기 질환입니다. 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폐질환이 그 코로나19의 그 고위험군인데, 이제 스모커, 담배 피는 것도 지금 중국에서는 중증 사망 위험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 생식기 질환이 이제 15%. 그 다음에 이제 암이 10명, 13%.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더 늘면 좀 더 기저질환의 분포가 우리가 더 다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물론 이 지금 기저질환은 한 사람이 이제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제 각각으로 이제 카운트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 합하면 75명은 당연히 넘죠. 그래서 한 명이 2-3개 이렇게 기저질환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 측면을 보시고, 돌아가신 장소는 77%는 병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자택에서 2명이 돌아가셨고 15명이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입원 대기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가격리 대기 중에 상태가 악화돼서 응급실로 급하게 가서 응급실로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17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에서의 이 중증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증 환자 진료,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고위험군에서 중증 환자 진료 체계를 좀 정교하게, 그 어떤 코로나19 환자보다 우선순위를 둬서 진단, 치료, 집중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지금 뭐 이탈리아는 오히려 뭐 의료진과 또 의료 병상, 인공호흡기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환자 수가 늘면은 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이태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모든 환자, 또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수도권에 준비해 놔야 된다. 이태리도 지금 뭐 벤틸레이터, 중환자 의학, 에크모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누굴 우선순위로 먼저 치료할 거냐.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레이싱을 타고 나오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뭐 중국이든 뭐 이태리든 뭐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대비할 때다. 우리가 느긋하게 뭐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새로 지금 그 지금 논문이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 지금 아직 그 정식
발표되기 전에 프리프린트 폼의 논문이 하나 있어서 요걸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서 얼마 동안 생존할 것이냐. 그게 이제 지금 많은 질문이었는데, 그동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거든요. 사스코비2인데, 이 사스코비2를 직접 에어로졸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 공기 중에 안정적인가 실험을 해봤더니, 그 논문에 이제 제일 밑에 이제 논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에어로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넣어서 공기 중에 했더니 에어로졸 하고 나서 3시간까지 생존한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침재채기하고 접촉 이외에도 이게 에어로졸이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니면 상당히 그 오랜 기간 이 바이러스가 살아서 그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빨간색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3시간까지 행축 보면 3시간까지 그 바이러스 농도가 뭐 로그 3승 정도로 지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이분들이 같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03년 거를 이 표면 플라스틱하고 이제 철 표면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 봤더니 지금 2일에서 3일간 생존한다. 플라스틱이나 철과 같이 이렇게 딱딱한 표면 환경에서 3일까지 생존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와 같은 코퍼죠. 구리 같은 데는 4시간까지 생존한다. 좀 짧습니다. 이것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판지, 우리 박스 판지 있잖아요. 박스. 우리가 택배할 때 이렇게 박스. 그런데 판지에는 24시간. 그러니까 철보다는 생존 기간이 짧죠. 24시간까지 표면에 생존한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직접 실험한 거기 때문에 요 논문을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그 브리핑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명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치명률이 지금 거의 1%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세를 꺾으려면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금 사망자의 대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위중한 환자가 중증 환자가 어제 기억한 90여 명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초기보다는 지금 중증 환자들이 집중 국가지정음압병상이나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 환자가 폭증할 때는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이런 우선순위 없이 first come, first served더라고요. 처음 병원에 온 환자 우선순위로 치료받다 보니까 경증 환자가 음압병실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금 중증 환자들이 재바로 음압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충분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나 필요한 그 의료진의 전문 의료진의 치료하에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지금 이미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소홀 없이 치료받도록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충분히 의료진이나 투약이나 아니면 우리가 칼레트라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지금 약을 쓰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최대한 투약도 하고 인공호흡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한지 그런 거를 이제 에크모가 충분한지 에크모가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치료하는 또 전문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족하다면 그런 의료진들을 지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때도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에크모 또 에크모 그의 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파견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문의들이 사실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에크모에 대한 것도 그때 이게 부족한 거 아니냐, 에크모에 대한 전문가도 좀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우리도 아마 유사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제가 또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는 예출을 삼가시라. 그리고 이분들은 증상이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간 집에서 일단 기다려라.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금 권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위험군과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3, 4일간 집에서 기다려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더 그 정교하게 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입원 치료, 제대로 된 집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특화된 홍보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런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매일 브리핑에서 이제 말미에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많은 홍보를 매일 하고 있지만 이 고령자와 기저질환, 중증 질환으로 가서 사망 위험이 높은 분에 대한 별도의 예방 조치, 예방 수칙 그런 거를 따로 제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 추가적인 환자가 나오는 것도 막고 그리고 사망률도 낮출 것이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됐는데요. 이제 유입하는 환자들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 분들을 잘 케어 어떻게 방역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지금 뭐 우리가 2월 20일 첫 환자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때 첫 환자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입국객인데 여행객인데 이제 공항에서 열이 있어서 감지가 돼서 발견이 됐죠. 지금 그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그 국내에 코로나19 방역에 이제 온 힘을 쏟았었는데 뭐 그건 그대로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입국자에서 하루에도 뭐 4명씩이나 지금 발견할 정도니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내국인들이 지금 불안해서 국내로 다시 회귀한다고 할 정도니 그 중에서 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항만 검역하고 또 그분들한테 2주간 가급적 사회활동 자제하시고 열이 나거나 이런 호흡기 증상 있는지를 모니터를 하는데 뭐 보건소가 지금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건소가 여력이 안 되면 정부에 지금 뭐 중대본도 있고 이런 지원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입국자들에 대해서 2주간 능동 감시를 한다든지 자가격리를까지 할지는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 입국자에서 양성률이 높다면 뭐 과감하게 이제 자가격리를 2주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 늘 추세니까요. 일단은 능동감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한다면 자가격리까지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해외여행 가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거든요. 예, 뭐 어제 외교부가 그 유럽의 지금 유행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 뭐 4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그 경고를 했습니다. 황색 경보인가요? 제가 이제 첫 단계가 남색 경보, 그다음에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 마지막은 아예 금지고 3단계는 2단계는 자제고 3단계는 이제 더 여행을 뭐 못하게 이제 하는 건데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자제라는 것은 뭐 알아서
이런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데 3단계로 올려야 돼. 이건 애교부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교부 소관사항인데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사실 여행 이동 제한 안 하고 좀 더 우리나라의 그 개방성, 투명성, 또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는 지금 방역 스타일이고 또 외국에서는 또 그걸 찬사를 좀 보내주고 있긴 합니다. 뭐 진단 검사도 많이 하고 뭐 장점도 있죠. 예, 분명히.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의 그런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온 그런 상황을 보면 뭐 반드시 그것이 잘 됐다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백신 인체 실험을 시작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백신을 인체 실험을 시작하는 1년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그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에서 그 RNA 백신, 메신저 RNA 백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보통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하나의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고 1조 원이 듭니다. 사실은 그걸 따지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는 당장 올해 내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백신은 어떻게 만드냐면 뭐 1796년 그 18세기 후반에 이제 제너가 영국에서 그 천연두 예방을 위한 우두 백신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스몰폭스가 무서운 아이들 전염병이었고 한 번 돌면은 뭐 그 사망자가 이제 속출했는데 이 소저술자는 소녀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의 천연두처럼 소에서의 천연두가 우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딱쟁이 앓고. 근데 이제 이 소젖을 짜는 소녀들은 우두에 걸린 소의 젖을 짜면서 그 우두의 그 고름이 이제 피부에 손에 묻으면서 일종의 이제 예방접종처럼 면역을 키워서 안 걸리게 된 것인데 일종의 교차 면역이죠. 우두와 소년두 바이러스가 항원이 좀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제너는 그 기전은 몰랐지만 뭐 천연두가 도는데 이제 소젖자는 소녀들은 안 걸리니까 그 우두에 걸린 소의 그 고름이 뭐가 예방 효과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두 고름을 이제 그 어린아이한테 접종을 해서 그 우두 백신, 그러니까 천연두 예방 백신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연한 발견으로부터 이제 백신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시도였죠. 그것을 지금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백신을 만들려면 이 병원체가 우리 인체에 어떻게 감염이 돼서 어떻게 항체를 만들고 이런 기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병원체, 지금 코로나19라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항체를 만드는 그 기전을 밝히고 그 예방 항체를 유도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을 찾아야 됩니다. 대개 지금 뭐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처럼 나와 있는 항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우리 호흡기 점막에 이제 ACE2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일종의 항원 타겟으로 지금 유망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항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험관에서 실험을 하고 또 동물 실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어느 정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와 예방 효과와 또 안전성이 있으면 사람에서 1상, 2상, 3상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1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 한 50명 대상으로서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나 안전한가를 먼저 보는 거고 물론 항체 측정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상에서는 좀 200~300명으로 숫자를 늘리죠. 그래서 항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그게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것이고, 3상은 더 1000여 명 이상 대규모로 임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가장 좋기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뭐 500명을 접종하고, 이 무작위로 또 500명은 백신 대신 셀라인 생리식염수 백신을 접종하고, 그래서 쭉 보고서 이제 접종군에서 유의하게 코로나19 감염률이 떨어진다. 그럼 뭐 백신 효과가 90%다. 뭐 이게 계산이 되겠죠. 위약군에 생긴 환자 대비 얼마나 줄었나. 이걸 보면 예방 효과니까요. 이런 경과를 밟는 것이 이제 백신 개발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올해 내로 개발 완료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DNA 백신, RNA 백신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은 RNA,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걸 불활성화시키고 접종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 중에 메신저 RNA만 백신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NIAID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18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모든 그 절차가 잘 진행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미국 FDA나 이런 데서도 모든 것을 그 상당히 이제 단축해서 신속하게 임상을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발표된 자료 보면은 45명의 건강한 성인, 18세에서 55세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메신저 RNA 백신을 6주에 걸쳐서 임상 시험을 한다. 그래서 1개월 간격으로 이제 2번을 아마 접종하는데, 그 용량은 좀 다른 용량을 이렇게 그 투여해서 과연 용량이 어느 정도 투약을 해야 이제 백신 효과가 있나를 이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항체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항체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그 주도를 하고,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 연구소에서 이제 직접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18개월 걸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로 백신 개발 완료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내로 백신이 실제 사용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우리가 그 2009년 신종플루 때는 그때 5월에 시작했지만 백신을 9월 중순에 임상 완료하고 10월 말부터 접종을 했거든요. 신종플루라는 거는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긴 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과 생산 공장이 있어서 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아닌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바꿔 끼워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었고, 임상시험도 그때 아주 400~500명 대상으로 아주 신속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임상시험 주관 책임자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이제 모든 게 순조로이 끝나서 10월 27일, 28일 그때 의료인부터 접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예외적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과 생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항원만 바뀌면 됐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갔었던 것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사스, 2013년부터 뭐 사우디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플랫폼이 있었다면 항원만 바꾸면 올해 내 생산도 가능하죠. 임상도 간단하게 가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완료해 놨었다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었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항원만 바꿔서 그 생산하고 임상을 그 신속 임상으로 가서 하면 빨리 나올 수가 있으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나 유행하면 막 백신을 찾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신이 가장 지금 뭐 어느 상황이든 백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죠. 그런 상황인 거고, 일단은 뭐 미국에서 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의 그 백신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게 하더라도 미국 자국민을 우선 접종하고 다른 나라에 공급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메신저 RNA 백신도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그 신기술이고, 또 비용이나 또 그런 측면 하면 아마 미국 국민 접종 분량도 아마 생산하기 힘들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비용 절감 기술이 있지 않나. 물론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가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신 개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럼 RNA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빠르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다른 백신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가요? 그 방식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RNA 백신으로 허가된 건 없습니다. 지금 뭐 DNA 백신은 좀 있죠. 근데 이게 신기술이고, 뭐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안전할 것이다, 또 상당히 빠르게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동물 실험이나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인체 실험에 가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 첫 45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쥐나 동물 실험 결과가 사람에서 그대로 재현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신저 RNA 백신이 이제 인노버티브한,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뭐 이거는 뭐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어요. 근데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도 이 RNA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기술이어서 모험적이고, 이게 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 검증이라든지 과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입증이 될까 하는 또 한쪽에 그 의구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이유죠. 질문 하나 들어온 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교수님. 혈장 수혈과 관련돼서 국내에 현황과 전망, 이번 코로나랑 관련 있는지 모를까요? 혈장 수혈? 네. 아마 그 코로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기존에 허가된 약물 중에서 적응증을 코로나에 사용해서 하는 신약 재창출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이 지금 칼레트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어 같이 뭐 이상을 마친 약을 좀 빠르게 임상을 해서 효과 안전성을 확인해서 이제 허가를 해서 좀 실제 써보자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신종감염병 환자의 이제 회복기 혈장에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중화하는 항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회복한 환자의 이제 혈장을 기증받아서 중증 환자한테 투여하는 방법. 이거는 뭐 100년 전부터 쓰던 방법이죠. 지금도 그것은 가능하고요. 뭐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제가 그때 그걸 제안을 해서 몇몇 병원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식약처의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수요를 병원에 이제 뭐 입원해서 혈소판 수요를 받든지 혈장 수요를 하든지 그런 수요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혈액이 건강하고 특별한 병원체가 없으면 수요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장도 물론 코로나19에 앓고 회복한 사람이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건강해야겠죠. 이 코로나19 말고 뭐 다른 감염병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고, 그 혈장에서 뭐 다른 병원체가 없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그거를 혈장을 중증 환자, 뭐 폐렴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장기 부전이 있는 중증 환자한테 투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과연 그 혈장에 항체가 있고 또 항체가 충분한 양만큼 있느냐를 측정을 한 다음에 투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항체 검사 기술들은 나와 있지만 아직은 물론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의 상당수는 방어 항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세월이 지나면 그 항체가가 떨어져서 방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 연구 과제의 하나인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이 코로나19 걸리고 나서 일주일, 열흘째에 이제 항체가 생긴다. 그런 논문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 항체가 얼마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방어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건강한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건 식약처의 큰 허가사항은 아니다. 단지 의료진이 판단해서 혈액이 다른 감염병 병원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꼭 필요한 환자한테 투여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항체 사용하는 얘기가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이 항체가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임상시험처럼. 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사실 뭐 제가 메르스 때도 그 회복기 환자의 그 혈액을 환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모 회사한테 주어서 거기서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거에 이제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되면 그 항체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중화하는지 효과를 이제 동물 실험도 봐야 되고 시험관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시험관에서는 봤습니다. 시험관에서는. 근데 이제 실제 똑같은 거죠. 아까 백신 투여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걸 이제 대량 생산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 모 지역에 500명은 투여하고 나머지 500명은 혈장 대신에 위약으로 그 혈장 비슷한 액체를 주입을 했다.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죠. 그냥 그 지역사에 유행하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1000명 중에 500명은 항체가 있는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고 나머지 500명은 항체 치료제와 유사한 모양의 위약을 투여하고 쭉 한 2, 3개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발병률이 항체 치료제 투약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유의하게 낮다. 뭐 예를 들어서 70% 낮다. 그럼 7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우리가 항체도 분리하고 바이러스와 반응을 시켜서 중화시키는 거, 이거 보는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증을 한 다음에
실제 이것도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당장에 뭐 개발이 돼서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리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쯤은 환자가 확 줄어서 임상을 또 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히 당장에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네, 이상 뭐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